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물줄기. 한강은 풍부한 수자원일 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중요한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천문학적인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만약에 한강이 없다,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자원이 아닌가. 그동안 경제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개발되어 오던 한강이 언제부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데, 한강의 가치를 보존하고 자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서울 도심을 통해서 서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물줄기. 한강은 오랜 세월 민족의 젖줄로 사랑받아 왔다. 한강의 총 길이는 약 400km가 넘는데 한반도에서는 네 번째로 긴 강이다. 남한 지역에서는 낙동강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고, 유량으로만 따지자면 한반도에서 단연 으뜸인데, 덕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에게 한강은 유용한 수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 시민들이 씻고 설거지를 하는 데 이용하는 각종 생활용수는 모두 한강물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원료도 바로 이 한강물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1년 자료에 따르면 권역별 강물 사용량은 한강 수계가 52.3억 세제곱미터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강의 용도별 이용 비율은 생활용수가 54.4%로 가장 높았으며, 농업용수는 44%, 공업용수는 1.6%의 이용률을 보였다. 하지만 한강이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호수라든가 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기온 같은 것도 좀 도시의 기온도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물이 주는 그런 청량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같은 것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강이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삭막한 도시가 되겠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계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만큼 거대 도시에는 언제나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인들은 이 강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간다. 세계의 여러 도시의 강들은 빡빡한 도시 생활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여가 공간이자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해변까지 같이 만들어가지고 뭐 나무도 심고 뭐 해갖고 하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보면 저희랑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규모가 좀 크다라는 이점이 있고, 또 길다. 이게 우리 서울만 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강원도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그 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점일 수 있겠고, 또 바다랑 연결이 바로 되니까 통일이 되면 이제 평양에서 평남 그 운하 남포까지 가는 강과 대동강과 이제 운하를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도 있고. 한강이 갖는 수많은 가치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여가 선용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다. 한강은 단순한 식수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서울은 회색 건물과 아스팔트로 둘러싸여진 도심이지만 시민들은 몇 발자국 걸어서 한강변으로 나가면 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다.
메밀꽃과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핀 반포 한강공원에서 사람들이 한가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다. 이들은 과연 얼마나 자주 한강을 찾고 있을까? 한강에 보통 평소에 얼마나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저는 한 5일 정도요? 네. 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강은 자주 나오는 척이죠. 1년에 한 10번 이상은 나올 거예요. 접근성이 좋아 일상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한강공원이 생각난다는 사람들. 그렇다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한강의 매력은 무엇일까? 여기를 10년 가까이 걷는데 밤에는 야경이 너무 이쁘고 낮에도 강아지랑 같이 산책하기에 너무 좋아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이게 쉴 공간도 많고 이렇게 도시에서 살다 보면 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강 오면 이렇게 잠시나마 조용한 공간에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야외에서 운동하는 거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네, 공기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하니까 함께 또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시민의 한강공원 이용자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강공원 이용자들은 2009년 약 3,900만 명에서 2013년 약 6,900만 명으로, 그리고 2016년엔 약 7천만 명이 한강공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과 비교해보면 약 1.8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 한강의 여러 공원들 중에는 여의도 공원의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약 1,700만 명의 시민들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그 뒤를 이어 뚝섬이 1,500만 명, 반포가 66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시를 구성하는 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도시가 그런 자연적인 공간들이 없으면 굉장히 그 삭막한 공간들이 되거든요. 그 빌딩들만 막 있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제 도시에서 고민하는 것들은 공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것들이 하고, 이제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공간들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지인데,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 가면 다 동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또 이렇게 한강만 있는 것이 하나, 또 한강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량천이나 그런 천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건천이 돼가지고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데가 다 물이 흐르면 결국은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연과 또 근대적인 그런 도시의 모습들이 같이 어우러진 공간들이 창조가 돼서 뭐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어메니티가 있는 도시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숫자를 통해 한강을 살펴보면 한강의 길이는 총 481.7km로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길이를 훌쩍 넘어선다. 또 서울 도심을 흐르는 한강의 폭은 평균 1.2km로 대교를 걸어서 건너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한강에는 무려 11개의 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오랜 세월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아 왔다. 한강엔 모두 31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고 27개의 대교와 4개의 철교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마지막 월드컵 대교가 건설 중이다. 이런 다양한 기반 시설을 갖고 있는 한강은 1년 365일 색다른 이벤트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을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곳도 한강인데, 그렇다면 과연 한강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천문학적인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게 뭐 표면적으로 몇 조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만약에 한강이 없다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자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시민들은 거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강이 있다라는 것 자체로 이제 그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고, 특별히 이용하시는 분은 뭐 아침이나 저녁에 조깅을 한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고수부지에 많은 캠핑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뭐 더울 때나 이럴 때는 많이 이제 오셔서 치맥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강 자체가 아니라 한강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과거 한강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한강 개발이 착수되기 전인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강은 말 그대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강 그 자체였다. 화씨 90도를 오르내리는 초복이 갖는 더위를 피해서 서울 시민들은 시원한 물과 강바람을 찾아 이곳 한강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래톱들도 엄청나게 많아 피서철에 한강에서 수영을 즐기는 모습은 매우 일반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1984년 일어난 대홍수로 인해 한강 주변의 저지대가 모두 물에 잠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189명의 사망자를 냈던 이 재난 사건은 국민들에게는 강물에 대한 공포로 다가왔고, 결과적으로는 치수와 수자원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강 종합개발의 물꼬를 트게 했다. 한강의 물 흐름을 원활하도록 한다는 계획 아래 강폭을 넓히고 강바닥을 파내는 작업이 시행됐다. 강 주변을 콘크리트로 뒤덮은 강변 정비 사업도 속도를 냈다. 1980년대 추진된 한강 종합개발 사업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경제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이런 한강 종합개발 사업에서 한강의 생태학적 가치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하천의 생태학적 기능을 떨어뜨리는 수중보와 콘크리트 제방이 한강 곳곳을 뒤덮게 된 것이다. 저희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 다 모든 게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까는 거를 개발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녹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환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강변 그 뚝 같은 거를 옛날에 시멘트나 돌이나 뭐 이런 걸로 막 쌌다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생태 환경적인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자꾸 돈을 쓰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보존을 했으면 그 돈이 별로 안 들었을 텐데 그거를 복귀했다가 다시 이제 하면서 지금 같은 모습이 됐거든요. 1992년 UN 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강조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한강 개발 정책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정부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비로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생태 복원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촌 한강공원.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 곁에 새들이 한가롭게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심지어 새들이 쉴 수 있는 횃대까지 곳곳에 눈에 띈다. 여기 어딘가요? 예, 여기가 자연형 호환 복원해 놓은 장소입니다. 길쭉하게 빼놓은 돌들은 수제라는 시설입니다. 수제는 홍수 시에 호환으로부터 유실을 방지하고 또 수제 주변에 모래가 자연스럽게 퇴적이 됩니다. 그 모래 퇴적되는 공간에서 어린 물고기들이 산란도 하고 또 조류들이 그 어린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모여들기도 하는 생물 서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촌 한강변에서는 그동안 보아왔던 반듯한 강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울퉁불퉁한 돌들이 가득한데, 과거에는 여기 서 있는 이 현장이 콘크리트 직각 블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뜯어내고 호안 경사각을 완만하게 낮추면서 보시다시피 호안의 사면을 좀 완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호안 사면의 흙을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변 식물들을 심어서 지금 거의 많이 자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수변과 육상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수생 식물, 곤충이라든지 육상 곤충들이 이동을 못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렇게 경사를 완만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서로 이동이 되고 또한 이 공간이 나중에 전부 다 이제 풀들이 나면은 이런 돌들도 거의 뭐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다양한 조류라든지 곤충들이 서식하는 생물 서식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수십 년 전 한강 풍경이 생태 복원 공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 많은 돌들. 이것들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옮겨왔을까? 예, 지금 보시면은 이 호안에 지금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동글동글한 강자갈이 보일 겁니다. 이 공간이 과거에는 콘크리트 직각 블록으로 있을 때 이 자갈들이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복원 사업을 하면서 콘크리트를 걷어내니까 이런 자갈들이 노출이 되었는데 이 자갈들을 그대로 호안에 우리가 조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자갈들은 마치 몽돌 해수욕장 뭐 이런 것처럼 강자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도시 내에서는 그동안에 개발 위주로 콘크리트 블록을 쌓다 보니까 이런 자갈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천 개발할 때 다행히 이런 자갈들을 땅속에 놓고 그냥 콘크리트를 덮었기 때문에 이런 마치 유물처럼 자갈들이 노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 자갈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해서 호안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한강 철교 옆 저습지에는 요즘 하천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이곳은 자동차와 기차의 소음 때문에 그간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곳이다. 하지만 자연은 방치된 20년 동안 스스로 울창한 버드나무 숲을 형성했고 이곳을 찾는 동물들과 인간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됐다. 제가 이 한강 자연생태회복 사업을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나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해외 하천들도 많이 둘러봤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에도 가봤는데 정말 한강만큼 이렇게 공간 규모가 크고 또 공간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강이 우리 서울 시민에게 갖는 값어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공간이고 또 전 세계 어디를 넣어놔도 손색이 없는 공간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도 2030년까지 이 자연상 회복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강의 자연성 회복 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진행되어 왔다. 그간 한강숲 조성 사업과 자연 호안 복원 사업 등이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이런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데 평일 낮 한강 선유도 공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강의 생태를 둘러보고 있다. 자신이 둘러본 현장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 과연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뭔데요? 불빛이 박하. 박하예요? 오늘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오늘요? 한경연합, 서울한경연합은 뭐 교육도 받고 또 답사도 다니고 항상 여러 곳을 다니니까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공부도 하고. 자주 나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서울환경연합에서 한강을 뭐 살리자 해가지고 우리 그 옛날에 그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던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동참을 하느라고 같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저는 원래 사는 데는 서울이 아닌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한강을 많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도시는 별로 그렇게 좋진 않지만 한강은 되게 좋아서 그냥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SNS를 통해서 알게 되고 좀 제대로 알고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여하게 됐어요. 한강의 다양한 생태 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생물들을 관찰하고 해설사와 동행해 한강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한강을 보고 듣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강 생태 보호를 위한 고민과 방법을 나눠보는 데 더 큰 의미를 가진다. 한강시민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한강을 알고 싶은 시민분들이 모여서 대학의 의미로 교육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들으시고 크게는 한강의 생태, 한강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들으신 다음에 역사와 시민활동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 교육으로 하여금 한강의 지금 복원과 어떤 개발의 기로에 놓여 있는 한강을 계속 토론을 하는 형태로 나중에도 정책 토론회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선유도 공원은 바쁘게 흘러가던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차를 타고 몇 시간씩 야외에 나가지 않아도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들이 한강으로부터 얻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다. 한강시민대학교 수강생들이 이곳 선유도를 찾은 이유는 다리를 통해 섬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기에 한강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사실 이곳은 이전에 정수장 시설이 있던 곳이다. 2000년 정수장이 폐쇄된 후 물을 주제로 한 재활용 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이 생태환경공원으로 조성되면서 한강변에 소박하지만 전통미를 살린 정자 선유정이 세워졌다. 한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기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다. 그리고 영등포 쪽에는 육지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영등포 쪽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오고 그랬어요. 근데 저쪽에 보면 지금 강이 돼버렸죠. 근데 옛날에는 물이 흐르는 곳은 기껏해야 300-400m뿐이 안 됐어요. 그것을 개발을 하면서 이 물을 땅속을 전부 다 모래, 흙을 전부 다 파냈어요. 파내가지고 건물 짓는데 모래는 전부 다 사용을 했고 이쪽도 사용을 했고 그래서 한강의 지금 깊이는 2.5m입니다. 물의 깊이가 그렇게 많이 깊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넓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깊이도 깊게 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한강이 한강 종합 개발 사업 때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가물가물한 한강의 옛 모습들이 그 시절을 경험한 해설사의 강의를 통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사람들은 역사와 생태를 배우면서 한강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다. 한강시민대학교 수강생인데요. 이제 1학기부터 들었는데 이 한강을 제대로 살려야 된다는 생각. 제가 옛날 처음 서울 왔을 때 저 뚝섬에서 수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꽤 오래전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서울 환경단체에서 이거 하는 거
좀 더 공부하고 어떻게 한강을 살려야 될까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하게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공부를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진짜 한강을 제대로 살려서 강다운 강으로 만들어가는 게 제 꿈이거든요. 시민분들 반응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그 친밀감이 계속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강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강에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한강의 변천에 대해서도 계속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안타까워하시고, 개발을 계속 해오면서 그 개발로 인해서 변해진 한강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셔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한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생태계 복원이나 수질 개선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도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이 수중보다. 수중보는 물줄기를 막아 한강을 콘크리트 어항 형태로 만들고, 그 때문에 유속이 느려진 한강에는 녹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한강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간간히 발생하는 인명 구조 작업에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서울을 좀 나가보더라도 강은 좀 다른 의미라고 보이실 수 있어요. 강이 이렇게 폭이 넓고 깊고, 그리고 콘크리트 호환으로 쌓여 있어서 강에 접근하기 더욱 힘들어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외곽으로 나가본다면 강에 직접 발을 담그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지금 형태에 있는 서울의 한강은 여가 공간이라고 보기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 콘크리트 호환을 부시고 수중보를 없앤 다음에 강에 직접 머무를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또한 2017년 여름 녹조가 성산대교 아래 한강 본류까지 확산되자 한강 수질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과연 서울 시민이 매일 쓰고 마시는 한강의 수질은 어떨까? 또 물 관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최근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발표하며 통합 물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물은 하나지만 수량하고 수질 수생태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각각 따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었고 예산이 낭비되는 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물을 수질 수량 관계없이 하나의 통합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조속히 이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가 통합돼서 좀 더 그 혜택이 국민들한테 돌아가고 물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한강의 수질 관리 현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양평으로 향했다. 선착장에는 한 척의 배가 대기 중이었는데 팔당호 생태 학습선이라고 한다. 오늘 이 배를 타고 팔당호 주변을 함께 둘러볼 관람객들이 도착했다. 모두가 한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큰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강의 생태와 역사, 팔당호의 자연환경과 수질관리 등을 생태 해설사의 설명을 드리며 체험할 예정이다. 지금 여기는요, 상수원 보루에서 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기 팔당호의 생태 문화 같이 경관까지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 타고 뭐 하실 거예요? 오늘은 타고 이제 저희가 지점을 정해놨거든요. 북한강을 둘러서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이 만나는 팔당호를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도 해보고 같이 해서 이제 수질 측정을 직접 하면서 함께 관찰하고 2층에도 올라가 볼 수 있고요. 2층에 직접 올라가서 이제 밖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승선을 마치자 생태학습선이 팔당호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국내 최대 취수원인 팔당호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수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국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꼼꼼한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팔당호는 1975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생태계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들은 자유롭게 출입하기 힘들 만큼 관리도 철저하다.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다. 굉장히 예쁘죠? 여기 지금 왼쪽은요, 두물머리라 그래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곧 왼편에 섬이 하나 보일 거예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이 가운데가 족자도라는 섬이 있는데 나무 위를 한번 보세요. 꼭대기에 있는 것들이 새 둥지입니다, 지금. 자, 여기 이제 새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민물 가마우지예요, 지금. 저기 나무가 하얗게 된 거는 잎사귀가 하얀 게 아니고 새들의 배설물이에요. 지금 팔당호의 소중함을 좀 시민단체분들께 알려드리는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이 팔당호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상류 지역 분들과 하류 지역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상류 지역 분들은 각종 규제를 더 많이 받고 계시고 하류 지역 분들은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이나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서 무료 부담금을 납부하고 계신데 이 팔당호의 소중함을 모르면 그 불편함이 왜 필요한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하셔가지고 팔당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드리고 수질 측정도 해보고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모인 자리입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쉽게 말해 수질 보전 및 개선을 위해 상류 지역의 주민과 하류 지역의 주민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다. 깨끗한 수질 관리를 이유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상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하류 지역 사람들은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톤당 170원 정도로 납부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 지역의 수질 정화 시설에 사용하게 됩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 물이용부담금이 쓰이고 또 한강 주변에 오염원을 막기 위해서 주변 지역 토지를 매입하는 데도 사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는 그 상류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이 물이용 부담금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팔당호의 수질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잘 가던 생태학습선이 멈춘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관람객들이 직접 수질 검사를 진행해보기 위해서다. 저희가 수질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우리가 BOD라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조사하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근데 그거는 물을 떠가지고 시간이 한 5일 지나야 돼요. 근데 저희가 여기는 이제 COD라 그래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 그래서 색깔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안에다가 약품을 넣어놨어요. 약품을 넣어놔서 이게 이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재볼 건데 얘를 여기 공기를 막아놨는데 걔를 뽑고 공기를 뺀 다음에 물을 떠주시면 물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물을 반쯤 채워서 흔들어 보면 바로 색깔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이쪽이 지금 여기서 색깔이 분홍색 쪽으로 이쪽으로 올수록 물이 맑은 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색깔로 보면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먼저 생태학습선에서 건져 올린 팔당호의 물을 그 상태 그대로 눈으로만 관찰을 해본다. 사람들이 물 상태를 살펴보는 동안 앞에선 본격적으로 수질 측정 실험이 진행된다. 생태 해설사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수질 실험을 사람들이 모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실험의 진행을 돕는다. 물의 색깔 변화를 통해 깨끗한 수질을 확인하는 사람들.
직접 눈으로 보니 그 결과에 더 믿음이 간다고 한다. 예, 품질을 보증하는 겁니다. 예. 한강물 품질. 예. 자, 보셨죠? 예. 이제 이 달지 마세요. 예. 자, 못 보신 분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것이 이제 플랑크톤을 잡는 네트예요. 한 3m 정도에서 끌어올렸는데 금년에 그 장마철에 물이 한번 바뀌고 나서 이제 플랑크톤이 조류가 식물성이 없어지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동물성 플랑크톤이 떠다니는 모습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벌레가 많으면 물이 오염된 것 같죠? 근데 오염된 게 아니고요. 이 물벼룩이 살아있는 게 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얘네들이 있어야지 생태계가 건강한 거예요. 먹이 사슬이 온다 이거지. 톡 움직이는 거, 톡톡. 지금 물벼룩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막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톡톡 튀는 거. 제대로 이제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뭘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니 물이 이게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 보시면요. 깨끗하고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 이게 나오는 확인된 게 거죠. 아니고요. 아까 선장님 수질 측정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맑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 2,500만 시민들이 이 물을 먹다 보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만약에 관리를 못하면은 이게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시고 이용하는 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본 사람들은 수자원 보호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다.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흐르는 팔당호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것도 모두 한강의 깨끗한 수자원 덕분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물 수질을 이 정도로 저기 존재를 몰랐어요. 네, 그랬더니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실감나고 믿음이 가요. 이거 여기 한강 팔당댐 와 보니까 참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새로운 것도 많이 알고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 한강 수질이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 우리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 오염으로 골머리를 앓던 팔당호의 수질은 그동안 정부와 주민의 노력이 더해져 1급수에 가까울 정도로 개선됐다. 천연 기념물들이 팔당호에 서식하며 살아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자리 잡게 됐는데 이런 생태 보존이 한강 하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현재도 백조가 상류에 팔당댐에는 날라오는데 이 한강 본류에는 지금 관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성 회복 사업들을 통해서 하늘에는 조류가 백로가 날라오르고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 수달도 한강에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수달 서식처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류도 증가되고 또 조류라든지 이런 생물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한강은 시민들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휴식도 갖고 힐링도 되고 생각을 덜어낼 수 있는 휴식처. 쉴 수 있는 편안한 조용한 공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정말 이게 정말 세월의 요람이라요. 삶의 요람.